자, 오늘 기본 책은 다 받으셨죠? 네, 오늘 첫날인데요. 네. 오늘 처음 수업 들으신 분 있고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죠. 네, 이 부동산학 개론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1차와 2차로 나누는데 1차 과목입니다. 1차 과목이고 총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1차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하고 네, 민법이 있잖아요. 그죠? 민법이 40문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1차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이 1번부터 40번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민법이 41번부터 80번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과목당 60점을 받아라는 게 아니고 그죠?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물론 이제 과락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40점 미만이 과락인데 우리 학원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니신 분들은 거의 과락을 안 받아요. 과락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과락 나오는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다. 그럼 저는 이제 우리 개론을 제가 강의하니까 우리 개론은 앞으로 목표 점수가 70점을 우리가 목표로 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70점을 목표로 이렇게 시험을 준비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그 파트마다 출제되는 문항수를 제가 그때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몇 문제씩 나온다는 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날 뭐 시간을 많이 제가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중개사 시험을 올해 1, 2차를 동시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동시 합격, 왜 목소리가 작아요? 동시 합격해야 되겠죠? 올해 한 번에 다 합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년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1, 2차를 동시 합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제가 11월 달 그때 제가 첫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1, 2차 동시 합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4월 또는 5월 말까지 1차 과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가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5월 말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볼 때 한 합격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한 60점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지금 우리 1월달 지금 오늘 뭐 저를 처음 본 분도 계실 텐데 뭐 처음부터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있겠나 이게 아니고 5월달에 1차 과목을 어느 정도 60 정도 나오려고 그러면 1월달부터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 하루에 너무 많이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잘 안 들이면 나중에 잘 안 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복습하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된다. 그래서 1차 시험이 5월 31일 날 1차 시험을 나는 본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1, 2월 달 강의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을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면 그날 복습을 꼭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공부하면서 내가 합격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시험을 합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합격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본인이 합격할 수 있겠나라는데 어떻게 합격을 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남이 나를 믿어주길 바라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항상 공부할 때는 난 합격할 수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고 제가 립서비스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진짜 실질적인 얘기예요. 꼭 합격할 수 있다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이제 공부하다 필요한 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번 이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을 보시면 거기 차례 한번 볼까요? 차례. 페이지가 어떻게 보시면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보면 차례 나와 있죠. 네, 거기 보시면 파트 1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보통 한 2문제, 많으면 한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2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파트 2에 총론 다음에 이제 파트 2부터가 강론이에요. 강론. 이제 하나하나에 따로따로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파트 2가 경제론이에요. 경제론에서는 수요 공급 이론 있죠. 여기서 4문제에서 한 5문제. 네.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4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경기 변동 있죠. 그 밑에 한 문제 또는 2문제 정도 나와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시장론인데 거기 부동산 시장론이라고 있죠. 네, 여기서 한 2-3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대이론 있죠. 거기서 한 문제. 도시 공간 구조론 거기서 한 문제 나와요. 그리고 입지론이라고 되어 있죠. 입지 선정. 거기서 한 2-3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정책론인데 정책론은 한 4문제에서 6문제까지 최근에 출제 그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책론. 그래서 4문제에서 6문제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파트 5 투자론인데요. 투자론은 7문제에서 8문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여기는 최소 7문제 이상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금융론인데 금융론도 최근에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기도 4문제에서 한 6문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개발 관리 마케팅인데요. 거기 개발론에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관리론에서 1문제, 마케팅에서 1문제, 그래서 거기서 2문제가 나옵니다. 관리에서 하나, 마케팅에서 하나. 자, 여기까지가 우리 강론이에요. 강론. 그리고 파트 8, 네, 여기서부터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는 7문제 출제됩니다. 7문제. 그리고 보면 1장에 감정평가 기초이론이 있고 2장에 감정평가 3방식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1장과 2장에서 6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1장에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네, 2장에서 한 4문제에서 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와요. 그리고 가격 공시제도에서는 1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시험 그 문항수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책 중간 책에다가 이제 그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16페이지입니다. 자, 16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사각형 큰 1번 해가지고 부동산학의 의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제 부동산학인데 그럼 부동산학이라는 게 과연 어떤 학문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부동산학의 정의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여러 대학 교수님들이 부동산학이란 이런 겁니다 하고 쭉 여러 가지 정의들을 쫙 내려놨어요. 보이세요? 이거 우리 다 알 필요 없어요.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거기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뒤에 종합응용과학이다. 동그라미 2번에도 종합응용과학이다. 동그라미 3번에도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뭐 이런 말 보입니까? 자, 그래서 일단 1, 2, 3, 4번을 다 할 필요는 없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중 첫 번째로 우리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부동산학의 성격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학문이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17페이지 보시면 자, 오른쪽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있습니까? 보이세요? 자, 거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뭐 빨간색이나 그런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학문적 성격은 뭐 줄을 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네모를 딱 이렇게 하세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네모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라는 뜻입니다.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1번에 종합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종합과학. 그러니까 종합과학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종합과학이라는 게. 자, 여러분 이제 첫날이니까 제가 이렇게 책을 읽을 때요.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종합과학이 뭡니다. 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종합과학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합과학이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제 얘기를 들어보고 내 생각이 똑같구나.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맞으니까 그러면 굳이 시험장가도 안 틀리거든요. 근데 내 생각한 거하고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생각하고 다르더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성인분들이다 보니까 살아온 그걸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사고방식을. 그 시험장 가면은 공부한 걸 기억해서 해야 되는데 다 잊어먹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써요.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기억이 안 나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지 말고 강의하는 사람이 이걸 뭡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 그냥 피동적으로 듣다 보면 공부도 비능률적이고 더 힘들고 잠이 오고 졸리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먼저 종합과학이 뭐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들었더니 내 생각과 똑같네 이런 건 시험장면 안 틀려. 근데 내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잘 알아놔. 시험장 가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 체크를 해놨다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럼 종합과학이라는 거는 종합, 모아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학문들을 한때 모아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종합과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부동산학은 법학, 경제학, 경영학, 건축공학 여러 학문들이 쫙 나오고 있죠. 줄 하나 가볍게 칠게요. 여러 학문의 지원을 받아 이렇게 여러 학문의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부동산학은 무슨 학문이라고 부른다? 종합과학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뒤에 건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자, 그 뒤에 볼게요.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응용과학 중요하거든요. 부동산학의 성격 첫 번째가 종합과학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응용과학. 그러니까 응용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자, 그 밑에 보시면 순수과학이라는 거 있나요? 자, 부동산학의 성격에서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수과학을 줄을 딱 치고 아니라는 걸 체크를 하세요. 순수과학이 아니라 돼 있죠? 줄 치고 딱 별표까지 하세요. 순수과학 아니에요. 그럼 우리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고 무슨 학문이냐? 응용학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순수학문은 그 학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거야. 그건 순수학문. 근데 학문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 생활이나 이런 데 적용시키는 학문을 응용학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고 뭐라고요? 응용학문이다. 응용학문이다. 물론 실천과학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런 건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응용학문이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양가로 3번입니다.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사회과학. 지금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인간과 관계 있는 학문이에요. 인간과 관계되는 학문. 그럼 이 사회과학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 그럼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입니까? 자연과학이 아닙니까?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자연과학은 뭐냐면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거긴 인간이 없어요. 왜 태양이 동쪽에 있어서 서쪽으로 질까? 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까? 이런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이거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부동산학은 그런 자연과학이 아니고 인간과 관계된 학문이기 때문에 뭐라 부른다?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 네. 자, 그 다음에 4번에요. 구체적 경험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구체적이에요. 구체적. 부동산학은 구체적인 학문이에요. 구체적인 학문. 그럼 구체적의 반대말이 뭐냐면 추상적이에요. 그럼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이 아니라는 얘기죠. 구체적의 반대가 뭐라고요? 잊어먹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책에서 계속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구체적의 반대는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면서 구체적인 학문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닌 걸 어떻게 잘 알아놔야 돼? 아닌 거. 순수자연. 비슷하죠? 순수자연이 아니라고요? 추상적 학문은 아닙니다. 네,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앞 페이지로 잠깐 가볼게요. 17페이지예요. 자, 거기 보시면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이라고 있습니까? 네,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 줄 하나 딱 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라 그랬죠?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인간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인간이 빠지면 안 돼. 인간과 관계없는 부동산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부동산학 연구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줄 칠게요.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개선 줄 칩니다. 이게 주 목적입니다. 인간 동그라미 하세요. 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가능하면 교재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3대 측면이에요. 자, 그건 우리 교재의 핵심 정리해 보시면 박스가 나와 있죠. 거기 부동산의 복합 개념 그래가지고 3대 측면, 2대 측면 나와 있습니까?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모를 합니다. 네모하는 거는 조금 독특한 색깔로 하나 하면 정해서 하시면 좋을 거예요, 앞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개발해 나가면 돼요. 자, 3대 측면 볼게요. 자, 그럼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은 부동산이죠. 그러면 이 건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 건물을 보고, 야, 10층짜리 건물을 참 멋지게 잘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딱 보더니, 야, 이거 금액이 한 500억은 나가겠는데?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보니까는 지금 5층밖에 못 올렸네. 용적률이 그만큼 안 나오는구나, 건축법상. 그래서 이 건물을 볼 때는 또 건축법적인, 법적인 관점에서 이 건물을 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볼 때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관점으로 사물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도 한 가지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부동산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관점은 굉장히 많겠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관점 중에서 특히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 부릅니다. 그럼 부동산의 3대 측면은 어떤 게 있느냐?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요. 거기 우리 교재는 기술적 측면이 먼저 나와 있는데 기술적 개념, 기술적 개념이라 보이세요? 이게 기술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적 개념, 기술적 측면, 경제적, 법률적 이런 말이 보이시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기술적 측면이 있잖아요. 이 기술적 측면은 아까 형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5층짜리 건물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유형의 측면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교재 보면 기술적 개념 앞에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유형 동그라미 하세요. 하고 별표. 그리고 그 밑에 경제적과 법률적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형이라고 되어 있죠. 무형. 그럼 보세요. 부동산을 정의할 때, 이 건물을 정의할 때, 야, 5층짜리 건물이다. 이렇게만 정해가지고는 이 정확한 이 건물의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를 얘기할 때는 외형적인,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정의를 내려야 되겠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이 건물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 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얘기했는데, 그 사람 돈 잘 벌어. 이 얘기만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 가지 측면을 전부 다 골고루 다 고려해서 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처럼 이런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복합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제가 책에 있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복합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복합 개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세 개를 지금 다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복합 개념 밑에다가 이런 말을 적어두면 돼요. 그 복합 개념 밑에다가 3대 측면 또는 3대 개념, 3대 측면이나 3대 개념이랑 똑같거든요. 이런 말 하나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복합 개념 밑에다가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부동산의 개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합 개념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복합 개념. 복합 개념. 복합 부동산 그러면 안 돼. 복합 개념. 복합 개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 2, 3 해가지고 뭐 많이 적어놨죠? 보이십니까? 읽지 마세요.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복습할 때는 제가 한 것만 하면 됩니다. 1, 2월 달에는 제가 하는 것만 하시면 되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한 것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부동산의 개념을 뭐라 부른다고요? 복합 개념. 복합 개념. 네. 자, 넘깁니다. 3대 측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18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그래가지고, 네. 효율성의 원리가 있고, 형평성의 원리 있죠? 자, 그 효율성의 원리와 형평성의 원리는 줄만 하나 딱 칩니다. 효율성의 원리 줄치고, 형평성의 원리 줄치고. 네, 먼저. 물론 합법성도 있지만 합법성 시험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효율성 볼게요. 그럼 효율성이 일단 의미가 뭔지 뜻부터 알아야 돼요. 이 효율성은 부족한 자원의 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효율성의 원리 옆에 이용이라는 거 보이세요? 네, 이용 동그라미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책을 보기 전에 자, 효율성의 원리는 이용과 관계되는데 어떤 이용이냐면 부족한 한정된 자원의 이용과 관계 있어요. 그러면 부족하고 한정된 자원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마음 놓고 막 쓸 수가 없죠. 부족하니까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용할 때는 부족하니까 함부로 막 못 씁니다. 그러면 많이 이용해야 됩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많이 이용하지를 못합니까? 많이 쓸 수가 없어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한정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결과는 가능하면 최대한의 결과가 나오도록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효율성은 자원을 가능하면 조금만 써가지고 하지만 결과는 최대한의 결과가 나오도록 우리가 한번 사용해보자. 그러한 것을 찾아내는 원리를 효율성의 원리라 그럽니다. 이해되셨어요? 즉 최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최대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효율성의 원리는 해가지고요. 최소의 비용, 가로 안에 시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우리가 최소의 자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투입해가지고 효과는 어떻게? 최대 효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이용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집어넣는 투하되는 게 비용이잖아요. 자원이 들어갔다는 건 비용 아닙니까? 그러면 산출이라는 건 수익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비용은 조금만 쓰고 수익은 많이 나오게끔 해라 이 말이잖아요. 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면 결국 남는 게 이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윤이 극대화 되겠죠. 그래서 이 효율성의 원리라는 것은 결국
이윤 극대화 원리와 똑같거든. 이윤 극대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경제 원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효율성의 원리는 경제적 원리로서 이런 말 나옵니까? 그죠? 줄 하나 쳐놓으세요. 경제적 원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옆에다 이윤 극대화 이런 말 하나 적어놔도 괜찮아요. 그리고 효율성의 원리 보니까요. 최유효 이용이라고 있나요? 최유효 이용은 뭐냐면 최고 최선의 이용이에요. 그래서 효율성은 이용과 관계되는데 어떻게 이용할래?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용해라. 이것도 맞는 말이고 최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최대의 결과가 나오도록 이용하라는 뜻이다. 경제적 원리라 그래도 맞는 말이다. 맞습니까? 네. 그런 비슷한 의미들을 딱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비슷한 원리들을. 네. 자, 그 다음 그 밑에 형평성이 있어요. 형평성. 이 형평성은요, 그 교재 보시면 분배라고 돼 있나요? 분배와 관계 있어요. 분배 동그라미. 분배. 그래서 형평성은 소득이나 소유권을 일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도록 해야 된다. 이게 형평성입니다. 근데 형평성은 이런 말이 나오면요. 경제적 약자,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적 약자와 관계되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건 형평성과 관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임대주택 정책. 네, 이런 것들은 전부 효율성과 관계되는 게 아니고 뭐와 관계된다? 형평성과 관계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효율성은 자원의 이용이고 형평성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경제적 약자에게도 우리가 뭔가를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효율성을 중요시하다 보면은요, 이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결과를 내려면 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밀어줄 수가 없는 거야. 맞아요? 딱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구성원이 10명 있어. 구성원이. 그러니까 10명이 같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가장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이 3명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 그럼 이 가진 자원을 가지고 야, 네가 이거 가지고 좀 해봐봐. 그럼 네가 좀 해가지고 우리 좀 먹여 살려. 이 효율성. 얘가 밀어주는 거야 얘한테. 근데 아니야, 같이 다 해야지. 쟤는 능력도 없지만 쟤도 좀 끼워주자. 같이 다 해보자. 이거는 형평성인 거예요. 즉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형평성이 떨어져. 형평성을 추구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져. 그럼 그 말은 이 둘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맞아요? 그런 관계를 상충관계라 불러요. 상충 또는 견제관계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험 지문에 그런 질문이 잘 나오진 않겠지만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앞으로 이거는 효율성을 위한 정책이다 그러면 당연히 형평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임대주택 정책 있죠? 임대주택 정책은 형평성을 위한 정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효율성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야.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요 정도 딱 보고요. 그 다음에 자 21페이지인데요. 제가 잠깐 좀 띄워넣어서 죄송해요. 자 21페이지 보시면 여기 중간에 표가 있어요. 그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보입니까? 자, 부동산의 연구 대상에 보면 부동산 현상이 있고 부동산 활동이 있네요. 예전에 이런 시험 지문이 나온 적은 있어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다. 이런 게 시험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중요하다. 왜? 그런 답이 아니거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거든요.
5개 지문으로 돼 있어요. 그럼 답은 당연히 이제 요 중에 한 개겠죠. 그죠? 그러면 시험, 우리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걸 나중에 우리 또 할 텐데,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지문이 있고, 답으로 나오는 지문들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그냥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구색 맞추려고. 그런 애들은 답이 아니야.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다는 크게 중요한 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막 외우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는 거구나 이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부동산 활동의 뜻 정도는 볼게요. 부동산 활동 보세요. 부동산 활동. 인간 나왔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행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모든 행위, 활동을 뭐라 부른다? 부동산 활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잘 안 하다 하면 옆에 적으세요. 매매, 임대차, 개발, 중개, 전부 부동산 활동이에요. 전부 부동산 활동이에요. 굳이 외우려 안 그래도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뭐 때문에 여기를 표시라고 그랬냐면, 그 밑에 주체 있나요? 네, 주체는 별표로 하겠습니다. 주체가 있고요. 객체가 있어요. 민법 시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주체는 그 행위를 하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객체는 그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야. 대상.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으면 나는 강의의 주체가 되고 여러분들은 강의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체는 주인공이야. 그 행위라는 주인공. 그런데 이 주체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공적 주체라고 있나요? 동그라미 이번에 니은에 사적 주체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활동의 주체는 뭐 개발의 주체도 괜찮고요. 부동산 활동의 주체도 괜찮고요. 모두 여러 가지 주체들은 이 대표적인 두 개란 말이에요. 두 개.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의 주체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자, 공적 주체를 옆에 제1섹터라고 그러죠. 사적 주체를 뭐라 불러요? 제2섹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공적 주체 그 옆에다가 기억 옆에다가요. 이런 말 적으세요. 공적 주체 옆에다가 오른쪽 여기다, 여러분 여기가 되겠네요. 공공 이렇게 적으세요. 공공. 공적 주체가 공공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개론은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법이 아니고 이론이다 보니까 출제 교수들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적 주체 옆에다가는 민간 이렇게 적으세요. 민간. 그리고 시장 이렇게 적는다. 시장.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다. 자, 그러면 공적 주체는 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정부, 지자체, 공사 이렇게 돼 있죠. 자, 공사 동그라미 할까요? 공사 공적 주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도시가스공사 이런 공사들 공적 주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적 주체에는 개인, 기업, 조합, 조합 동그라미 여기 파란색으로 잘 돼 있네요. 조합 동그라미, 농업협동조합, 재개발조합, 조합들 있죠. 네, 사적 주체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자, 그럼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공동으로. 맞아요? 그거를 제3섹터라 그래요. 제3섹터는 줄치고 그 디귿에다 별표하세요. 제3섹터는 공적과 사적 주체의 공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앞으로 다시 올게요. 자,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다시 효율성과 형평성. 일로 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효율성이라는 거는 이윤 극대화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경제 원리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효율성은 민간이 더 중요시할 것 같아요? 공공이 더 중요시하겠어요? 민간이 더 중요시한다. 네, 그것 때문에 거기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민간이 더 중요시한다. 우리 교재에 그런 말 있습니까? 네, 그 시험에 나왔었죠. 네.
민간 부문 해놨잖아요. 민간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민간이 더 중요시해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럼 저 효율성은 시장 원리다 그래도 되겠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민간, 시장, 경제 이런 말하고 관계있다 얘들은. 효율성 얘기가 나오는데 저소득층 얘기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 개론은 여러분 앞으로 공부할 때 묶음을 이렇게 잘 적어놔야 돼요. 묶음. 얘와 관계되는 말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놔야 돼요. 그래서 답을 빨리 찾아. 그럼 형평성은 누가 더 중요시할까요? 공공이 더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공공이, 정부가. 왜냐하면 이 효율성은 시장 원리야. 기업들은 저소득층 신경 안 씁니다. 기업들은 단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윤 추구. 그 사람들 이윤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이윤이 없으면 안 해. 하지만 정부는, 공공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야. 물론 이윤 추구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저소득층이나 국민을 전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에다 조금 더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나중에 정책론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은 이윤 추구만 하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면 저소득층들이 다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저소득층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효율성은 민간, 형평성은 공공. 요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넘기는 게 아니구나. 19페이지.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있나요? 네, 거기 네모입니다. 저렇게 네모를 하라는 뜻입니다. 저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 연구 방법이라 적혀 있나요? 네. 적혀 있습니까? 네. 접근 방법이라는 게 연구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겠지? 안 그래요?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연구 방법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많아요. 많아. 이거 우리 다 몰라도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거 하시면 되냐면 먼저 19페이지 양가로 3번에 종합식 접근법 있나요? 네, 그 줄치고 별표입니다. 자, 넘겨볼게요. 양가로 5번입니다. 의사결정 접근 방법 있나요? 네, 그 줄치고 별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에서는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 이 두 개는 꼭 알아야 된다. 그럼 시험에서 다시 19페이지로 오시면 분산식 접근법과 뭐 중점식 접근법 있죠? 얘들도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관계없다는 거야. 얘들은 나오든지 말든지. 왜 우리 시험 지문이 몇 개니까? 5개니까. 얘들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얘들은 뭐가 아니다. 주인공이 아니야.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 조연, 엑스트라 다 나오죠? 엑스트라 안 중요해. 엑스트라가 뭐 하는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눈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주인공한테 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험 지문도 주연급들이 있고요. 조연급들이 있고요. 엑스트라급들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 중에 보면 똑똑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주연급만 파. 주연급만. 조금 거기서 공부를 좀 양을 늘리는 분들은 조연급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어리석게 하는 사람들은 엑스트라까지 열심히 보고 있어. 지쳐. 아시겠어요?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포기해요. 그럼 뭐부터 봐야 된다? 주연급부터. 아시겠습니까? 주연도 모르는데 엑스트라 보면 뭐해? 야, 그 주인공 이름 뭐야? 모르겠는데. 근데 엑스트라는 알아. 그 드라마 제대로 본 사람이 아니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중에서 과목 6과목 공부할 때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이겁니다. 주연급을 알자. 아시겠어요? 주인공을 파악해야 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뭐냐? 제가 지금 박스 친 게 다 주인공들이야. 그러면 여러 책 한 권 내용 중에 주연급에 해당하는 파트가 있고 각 파트마다 주연급에 해당하는 지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을 파악해야 돼요. 주인공. 항상 그 머릿속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분산식도 보긴 볼게요. 제가 한번 볼게요. 분산식. 자, 분산식 접근법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동산학 안에는 법학이나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건축학이나 여러 학문들이 그냥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분산식 접근법은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그냥 경영학만 딱 뽑아가지고 그 부동산학에 들어가 있는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연구해보자. 법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해보자. 즉 개별 학문별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식 접근법에 보면 개별 학문별로 이런 말 보이세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가볍게 줄을 쳐놔도 안 쳐도 관계없어요. 그럼 중점식 접근법은 뭐냐? 부동산에 3대 측면이 있었잖아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럼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법률적인 측면을 가지고 연구해보자.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연구해보자. 기술적인 측면만 가지고 연구해보자. 이거를 중점식 접근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교재에서는 특정 측면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네, 그거는 중점식 접근법. 개별 학문, 개별 그러면 분산. 특정 측면 그럼 뭐 중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종합접근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종합접근법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자 이거예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연구하자. 자, 교재 볼까요? 자, 종합접근법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에 보시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 보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줄을 딱 칩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시험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또는 복합 개념에 의한 연구 방법 그럼 뭐라고요? 종합식 접근법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복합 개념을 뭐라고 그랬냐면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 그래도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3대 측면 모두 고려 같이 적어두세요. 지금 그게 다 주인공들이야. 주인공. 전 지금 주인공만 얘기해. 1, 2월 달은 주인공만 뽑아낸다. 1, 2월 달은 주인공만. 3, 4월 달 가면 조연 이제 본다. 조연. 아시겠어요? 그럼 3, 4월까지만 해도 우리는 주인공과 조연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80점 나와. 80점. 80점. 엑스트라 몰라도 돼. 엑스트라 사실 몰라도 돼. 시험장 갈 때까지 몰라도 돼요. 근데 그걸 알려고 길을 써. 왜 옆집 친구가 아는 것 같아. 알든지 내비둬 그냥. 그래서 오히려 떨어져. 주인공 잘 몰라. 사람 다 잘할 수 없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한계가 있다는 우리는 이제 한창 때가 아니야. 한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 용량이 나 젊을 때 잘했지. 소시 때는 다 잘했잖아요. 그죠? 내 지금 용량은 2000cc밖에 안 되는데 4000cc, 5000cc를 따라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몸에 과부하가 걸려. 머리에 과부하가 걸려.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될 것만 딱 골라가지고 걔만 집중적으로 봐 그냥. 아시겠죠? 주인공만 봐도 돼요. 주인공만 봐도 70점 나와. 근데 주인공을 잘 몰라. 왜? 너무 많이 보니까. 다 보니까. 그게 포인트야. 우리 시험 합격 포인트. 학교로만 그럴 게 아니고 모든 과목 다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럼 우리 종합접근법 알면 되는 거야. 종합접근법만. 종합접근법 딴 거 아니야. 종합이니까 3대 측면 모두 고려. 복합 개념. 됐어요? 종합, 복합, 합. 자, 넘깁니다. 의사결정접근법입니다. 그럼 여기는 보니까 의사결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그죠? 그럼 부동산학을 연구하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의사결정과 관계 있나 봐. 의사결정과 그럼 어떤 의사결정인지를 알면 되거든. 그게 이윤극대화, 이익극대화예요. 자, 거기 보면요. 우리 교재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줄칩니다. 자기 이윤의 극대화. 자기 이윤 극대화 줄치세요. 의사결정 접근법은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인간의 의사결정에다가 초점을 맞춘 연구 방법이란 말입니다. 자, 인간들이 부동산을 개발한다든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부동산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때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행동을 하려면 조금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그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합리적인 존재라는 얘기는 자기 이익을 추구할 줄은 안다. 맹구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시험에서 의사결정 접근법을 얘기할 때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말을 빼고는 의사결정 접근법을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뭐가 좀 설명하겠어? 그래, 이런 게 안 나올 수가 없지. 종합식 접근법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복합 개념이란 말을 빼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잘. 그걸 설명하려면 막 길어져. 그러니까 그런 핵심되는 말이 꼭 나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나가볼게요. 그럼 의사결정 접근법 이윤극대화 관계 있네? 그러면 공공이 많이 하는 접근법, 연구 방법일까? 민간에서 주로 많이 연구하는 방법일까? 민간. 시장이 중요시하겠네? 맞아요? 효율성과 관계 있겠네? 경제 원리하고도 관계 있겠네? 그렇죠. 그런 거 외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정리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 이윤극대화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시장, 경제 원리, 효율성 다 관계 있어. 다 관계 있어.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요.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계속 보시면 굵은 글씨로 뭐가 되어 있냐면 사적 주체 의사결정 이렇게 되어 있죠? 사적 주체가 누군데? 민간. 민간이잖아. 시장이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뭐 책을 읽어보시면 시장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요. 투자, 개발, 금융, 정책 보이세요? 이런 것들 우리 의사결정 분야라 그래요. 뒤에 또 나와요. 의사결정 분야예요. 그 의사결정이 이제 투자, 개발, 금융, 정책에 많이 써. 자, 그 다음에 양가 6번인데 행태과학이에요. 행태과학이라는 거는 인간의 행동 상태와 관계 있어요. 인간의 행동 상태를 가지고 연구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인간적 요인 이런 말 보이세요? 그거는 줄 하나 치세요. 그거는요. 시험에 잘 안 나온, 이게 행태과학적은 나온 적은 없는데 저는 이 부분은 늘 그래도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자, 행태과학적 나오면 인간적 요인 기억하세요. 인간적 요인. 인간적 요인 나오면 무슨 접근법이라고? 행태과학적. 의사결정 나오면 의사결정 접근법입니다. 근데 얘는 인간적 요인이에요. 대표적인 게 심리와 관계가 좀 있어요. 심리와. 인간적 요인, 그러면 행태과학적 접근법. 네. 됐습니다. 자, 오른쪽에 21페이지예요. 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라고 있죠. 보이세요? 그 표 전체 다 볼 필요 없고요. 부동산 결정 분야라고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줄칩니다. 결정 분야. 자, 이 결정 분야에 해당하는 게 투자, 금융, 개발, 정책 돼 있죠. 투금, 개정. 얘들은 뭐와 관계 있다? 결정. 이론 분야가 아니야. 결정. 그래서 보면 우리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는 실무와 이론 분야가 있는데 실무 분야는 다시 결정과 결정의 지원 분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 다 못 외워요. 다 못 외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의사결정이 중요한가요? 뭐든지.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하는 건 전부 다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거든. 백날 잘 알아도 의사결정 잘못해버리면 꽝이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의사결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투금 개정은 무슨 분야다? 의사결정 분야다. 이거는 꼭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알아놔야 돼. 나올 수도 있거든. 지금까지 나온 적은 별로 없어. 나온 적은 없지만 얘는 조형급 정도는 되기 때문에 알아놔야 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22페이지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 박스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줄 칠게요. 능률성 줄 치고요. 제목만 치면 돼. 안전성 줄 치고, 경제성 줄 치고, 공정성 줄 치고. 줄 쳤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는 순서가 경제 공정인데, 능, 안, 공경,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공경이 아니고, 능, 안, 공경. 다음 중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제목만 알면 돼. 능한 공경. 자,
자, 그리고 능률성 원칙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능률성의 원칙이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자, 능률성의 원칙은 거기 보면 소유 활동의 능률화가 있고 거래 활동의 능률화가 있어요. 능률성의 원칙은. 근데 그게 줄 하나만 치겠습니다. 최유효 이용 원칙 줄 치세요. 쳤어요?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무슨 원칙과 관계 있다고요? 능률성의 원칙과 관계 있어요. 최유효 이용은 뭐와 관계 있다고요? 능률성.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안전성 원칙 볼게요. 거기는 가로 안에 능률성과 상충 이런 말 있나요? 그거 하나 줄 치세요. 그러면 능률성의 원칙과 안전성의 원칙은 둘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상충관계라고. 상충관계는 제가 견제관계라고도 그런다고 그랬죠. 견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보충학습에 권리 분석의 감정평가의 특별원칙이 있고 권리 분석의 특별원칙이 있죠. 그 감정평가의 특별원칙은 동그라미 3번에요. 전달성 하나만 좀 체크하고요. 체크만 해놓으세요. 네.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권리 분석의 특별원칙이 있나요? 이거는 별표 하나 해보세요. 제가 이걸 별표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 개론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는 게 최근에 감정평가사들도 부동산학 개론을 보거든요. 걔들은 과목이 부동산학 원론이에요. 원론. 그래서 그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에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 들어간 지 몇 년 안 됩니다. 한 5, 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감정평가 기출 문제들이 우리 중개사 시험에 조금씩 반영이 좀 되고 있고 또 감정평가사들도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똑같진 않아요. 근데 우리 비슷한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겹치는 부분들이. 이 권리 분석의 특별 원칙은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2회 이상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능한 탐정입니다. 제목만 알면 됩니다. 능률 안정까지는 똑같아. 탐문주의. 정이 뭐라고요? 증거주의. 능한 탐정. 요 정도. 제목만 한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23번에 보니까 기본 예제가 나와 있네요. 자, 이 기출 문제들이에요. 하나만 볼게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공부는 이론과 문제를 같이 병행하는 것은 나쁜 방법이 아니거든요. 같이 보는 것도 좋아요. 3번 볼게요.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25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틀린 거 찾기예요. 틀린 거 찾기. 1번.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제가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라 그랬죠. 맞는 말. 자,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아까 제가 나온 적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3번입니다.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나왔어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법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며. 자, 종합식 접근법 줄치고 복합 개념 줄치고 둘이 말이 잘 어울립니까? 어울리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3번 지문에서는 종합식 접근법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복합 개념이라는 것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볼 때요. 이것도 우리 여러분 공부할 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공부할 때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시험장에 가지고 문제를 풀 때 문제 푸는 타입이 두 타입이 있어요. 수험생마다. 첫 번째 타입은 뭐냐면 지문을 다 읽어. 일단 읽어. 읽고 생각해. 읽고 생각해. 두 번째 타입은 뭐냐면요. 읽으면서 있잖아요. 글자를 딱 보고, 예를 들어 종합접근법이 나왔잖아요. 종합접근법이 나오면, 뒤에 복합개념 나와야 되는데, 복합개념 있나?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글자를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타입도 나쁜 방법이라기보다 그 사람 시간이 많이 걸려. 다 읽고 생각해야 돼. 일단 읽고도 생각하거든. 근데 두 번째 타입은 종합접근법이 나오는 순간, 복합개념이라든지 3대 측면 모두 고려라는 글자가 나오면 맞는데, 하면서 찾는 사람이에요. 글자를. 누가 답을 빨리 찾겠어요? 두 번째. 이게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1차 시험은요. 아까 제가 민법 부동산학 개론이라 그랬죠. 80문항을 100분 동안 보는데 시간이 엄청 부족해요.
진짜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1차는 속도전이야, 속도전.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개론은 40문항을 한 35분 만에 풀 수 있는 능력이 나와야 돼요. 35분 만에. 그럼 한 문제 1분이 안 걸려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들은. 그럼 그렇게 되려면 다 읽고, 무슨 소설책 읽듯이 다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거 안 되는 거야. 저는 있잖아요. 이거 보면 다 알겠는데, 시험장 가면 떨어져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 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1차 과목에서 요구하는 실력은 뭐냐? 주어진 시간 내에 60점 이상 얻으면 되는 거예요. 다 읽고 100분 주면 다 알겠던데 그건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 그래서 속도전이 중요하다. 속도전.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지문을 읽을 때 답을 빨리빨리 찾는 스킬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에 부동산 학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은요, 실력자들은 부동산 학은 딱 나오는 순간, 야, 뒤에 종합응용 사회 이런 말 나와야 되는데, 자연순수 추상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딱 캐치가 된 사람들이야. 한두 번 본 사람들이 아니지. 중요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딱 보니까,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 나왔잖아요. 오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읽을 때, 부동산 학은 이 말에 딱 포인트를 딱 두고, 다양한 학문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종합학문에 딱 포인트를 둔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주어와 딱 핵심되는 말, 이거 딱 연결을 빨리빨리 시키는 거예요. 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학 일반 원칙 나왔죠? 야, 부동산 일반 원칙 박스거든. 주인공. 능한 공경이겠구나. 능한 공경. 그럼 뒤에 보니까,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자, 최유효 이용은 제가 아까 뭐와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X잖아. 몇 번이 틀렸어요? 5번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풀만 합니까? 네, 사실 이 난이도가 좀 있는 편에 속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네. 자, 조금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